자, 우리가 임마누엘 칸트의 도덕적 입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1차 시와 2차 시를 거쳤고 3차 시에서 이제 칸트의 이야기를 종합해내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지요. 우리는 1차 시에서 칸트는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지지하는 어, 도덕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칸트의 경우 개인의 자유와 권리, 말하자면 인간이 지닌 기본권, 줄여서 인권이라고 한다고 했죠. 인권을 우리가 존중해야 될 이유를 칸트는 뭐라고 주장한다고 그랬었죠?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에서 생각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은 존엄하고, 그래서 존엄한 존재인 인간에게 합당하게 요구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고 하는 이 기본권이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칸트의 핵심적인 도덕적 입장과 관련해서 2차 시에는 대체로 이제 우리가 도덕과 관련된 어떤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좀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선 그 행동에 무엇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행동의 결과라고 그랬나요? 아니죠. 행동에 의해서 주어지는 결과를 우리가 보고 평가하는 게 도덕적 행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어서는 안 되며, 칸트의 경우에는 뭘 봐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 이유, 그걸 우리가 동기라고 한다겠죠. 그렇게 행동을 하도록 유발한 그 동기, 계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그 동기 속에서 말하자면 행위를 하게 된 이유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도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의무 동기라고 했죠. 도덕성과는 무관하거나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동기는 끌림 동기나 경향성 동기라고 구분해냈습니다. 그래서 왜 끌림이나 경향성은 스스로 자신이 이성 능력을 발휘해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낸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냥 자연적이고 생물학적인 성향, 경향성에 이끌려갔거나, 그게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호라든가 좋아하고 싫어함, 또는 욕구, 욕망, 또는 이해 득실을 따져서 이익을 또는 얻을 수 있는 득을, 소득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에 우리가 이끌려가기 때문에, 그건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판단한 동기에 의해서 옳은 것을 실행하는 그런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본다는 거였죠. 그래서 의무동기,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규칙을 정하고 옳다고 여기는 것을 판단하고 그 옳은 것을 그대로 실행하려고 자기에게 의무를 지운 그런 행동만이 도덕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올바른 행동이다라고 칸트는 규정한다고 그랬죠. 그런 동기를 우리는
의무동기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 이해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했고, 또 하나 핵심적인 건 뭘 공부했죠? 그렇죠. 그 의무동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한다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자율적으로 행동했다는 말이 된다고 그랬죠. 칸트에게서 자유주의의 지지자이면서도 칸트가 일반적인 우리들의 자유에 대한 이해, 관념, 특히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자유, 우리들은 되게 우리의 욕망에 이끌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바라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이런 욕구, 욕망 또는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는 것들을 다 자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유주의자들은. 특히 자유지상주의자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어, 살아가든 그건 자기 삶이고 자기의 생명 활동이고 또 결국 자기의 신체적 정신적인 활동 또는 노동의 결과들이기 때문에 그건 다 자기의 것이니까 그 자신의 스스로 뭘 선택을 하고 뭘 어떤 이유에 의해서 스스로 선택을 하든 그건 다 개인의 자유다. 그리고 권리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지만 칸트는 그런 자유 개념은 결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칸트에게서 진정한 자유로 주장되는 건 결국 자율 개념이라고 했어요. 자율.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옳다고 이성적으로 판단해낸 그러한 행동, 그런 이유를 자기가 자신의 삶의 규칙, 행동의 또는 법칙 또는 규율로 자기 스스로 정하고 판단해내고 그걸 그대로 지켜나가려고 하는 자기가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지향하고 마음을 먹고 또 그렇게 실천적으로 행동하는 삶. 그게 바로 자율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자율적 행동이 있을 때에만 결국 도덕적 책임을 우리가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귀책 사유가 결국 자율적이냐 타율적이냐에 의해서 구분되는데 칸트에 의하면 자율적인 행동을 한 경우에만 도덕적으로 우리는 잘했다, 올바르게 행동했다 또는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게 잘못되게 행동했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이해와 일반적인 이해와 다른 주장은 뭐냐? 바로 그 자율이란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욕망, 욕구,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호 또는 나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동을 우리는 보통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라고 자유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칸트는 그런 것들은 사실상 타율적인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판단, 이성적 판단에 기초한 자기 스스로 정한 규칙과 규범과 법칙에 의해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태어날 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자연적인 또는 생물학적인 욕구나 욕망 또는 사회에서 지배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어떤 욕망이나 가치 또는 삶의 방식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냥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의 판단과 스스로의 의지와 스스로의 실천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이해를 우리가 중심적으로 2차시까지 해봤습니다. 이제 결국 칸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무 동기에 따른 행동이든 또는 결국 자율적인 행동이든 그 밑바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뭐냐? 바로 인간의 이성 능력이라는 거죠. 결국 생각하는 능력인데 이 생각하는 능력으로서의 이성은 칸트에게서 가장
인간을 존엄하게 하는 그런 요소로 파악되는 것은 바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내는 이성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 분별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칸트는 인간을 그렇게 옳고 그름을 분별해낼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을 지닌 존재로서 인간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성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감각이 전달하는 쾌락과 고통에 지배되는 감각적 존재이기도 해요. 그죠? 그렇죠. 또 이성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성적 존재이기도 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육체, 신체라고 하는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신체의 각 기관에서 갖는 흔히 이목구비라고 하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감각 능력이 있죠. 그래서 그걸로 뭔가를 느끼고 자극을 받아들이고 또 그 자극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우리가 쾌락과 고통에 대한 감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인간은 또 뭐냐? 이성이라고 하는 지성적이고 정신적인 능력이 또 있죠. 그래서 이 이성적으로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때로는 옳게 또는 그르게 행동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성이 결국 우리의 의지, 어떤 한 사람의 의지, 마음을 먹고 결심하게 되는 과정을 이성이 컨트롤할 수 있다면, 자, 이성은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는 이성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를 지배한다는 건 뭐죠? 의지를 이성이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옳은 것을 행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도덕적 이성이 자신의 의지를 지배했다면 뭐겠어요? 그때의 의지는 선한 의지가 지배하게 되겠죠. 그렇죠? 옳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이성이 판단하는 그 옳은 것을 그대로 내가 지켜나가고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 그게 의지잖아요. 그 의지는 결국 굿윌이 되는 거예요. 선한 의지, 선의지가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의지가 선의지 상태에 이런 것을 이성이 의지를 지배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의지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을 추구하게 하고 그걸 내가 해내겠다라고 마음먹은 상태의 선의지이기 때문에 뭐냐? 다른 거. 내가 게으름 피우거나 또 나는 쉬고 싶고 피곤해 쉬어야 되겠어. 아니 나는 그냥 이 옳은 걸 실천하기보다는 그냥 나한테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을 택해야 될까 봐 이런 식의 자연적인 끌림들 그런 것들이 또 유혹처럼 다가오겠지요. 근데 그걸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애받지 않고. 선의지가 아주 충만하면 그죠? 올바른 이성, 도덕적으로 올바른 이성이 의지를 다 지배해서 선의지로 충만하게 되면 그런 상태는 다른 이해관계 또는 욕망, 욕구 또는 기호, 내가 원하니까 이런 것들에 이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자기의 이성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성은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의지는 그 굳센 의지가 있는 사람은 다른 거에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지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게 될 때 결과적은 뭐예요?
이성에 따라서 행동한 셈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감각은 어떻죠? 그냥 자극에 따라서 이끌려서 수동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체적으로 내 스스로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판단해서 내가 내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이성은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해 주지만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피동적이고 수동적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차이 때문에 칸트는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 감각에 이끌리는 행동 상태는 인간이 인간다운 존재의 본질을 실현하는 상태가 아니라 인간이 다른 존재와 달리 인간다운 인간만의 본질을 실현하는 건 결국 이성에 따라 행동할 때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이성에 대한 이해가 칸트와 달리 되게 공리주의자나 또는 일반적인 경험론자들, 공리주의도 되게 경험론적인 입장이죠. 그 사람들은 이성을 뭐라고 보느냐? 그냥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로 보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이냐? 이성이 제공하지 않는 목적,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방법을 찾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성이 제공하지 않는 목적이니까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성은 그 목적을 추구하는 방법을 찾게 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죠. 그게 도구적 역할이죠. 수단적인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배를 나침반이 있다면 나침반은 뭐예요? 하나의 수단으로 길을 찾아줄 뿐이죠. 그렇죠? 방향을 우리가 저 목적지에 가려면 목적지에 맞춰놓고 나침반은 거기 향해 주는 이성은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의 도구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죠? 공리주의자들은 결국 공리를 우리가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성을 통해서 찾고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계산해내서 그 공리가 큰 쪽을 선택하는 그 하나의 계산기 같은 도구 역할을 하는 거죠. 이성은. 그렇게 공리주의자나 경험론자는 본다면 칸트는 그렇지 않은 거죠. 이성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을 분별해낼 수 있고 그래서 그 도덕적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그걸 행하도록 의지에다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컨트롤해 나가는 거죠. 이성을 바라보는 이성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경험론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토머스 홉스 또는 데이비드 흉. 토머스 홉스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죠. 영국의 17세기에 살았던 사회 철학자죠. 그래서 유명한 책이 뭐죠?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또는 레비아탄이라고 하는 책이죠. 제목의 책이에요. 거기로부터 결국 지금 우리의 근대의 이런 사회가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토마스 홉스는 거기에서 개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기하고 인간이 자연 상태로부터 사회생활을 하게 된 것은 이 개인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또는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고려 속에서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자라고 합의해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주장을 펼친 책이 바로 그 유명한 리바이어던이란 책이고 바로 그게 여러분이 현대의 사회의 기초를 뭐라고 보죠? 개인들의 합의, 말하자면 계약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 계약설의 출발을 알린 책이 바로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이란 책이죠. 그래서
이 리바이어드는 1651년에 출간이 됐죠. 그래서 그 17세기에 토마스 홉스는 그런 책을 써내면서 결국 그 책 속에서 이성을 이렇게 규정했어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욕구를 찾아내는 정찰병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욕망,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그 이성을 통해서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은 말하자면 어떤 우리가 무엇이 아직 부족하고 뭘 더 충족시켜야 될지, 뭘 바라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도구라는 거죠. 수단이라는 거죠. 또 데이비드 휴먼 18세기 때에 이제 스코틀랜드 출신이죠. 뭐 크게 보면 이제 영국인이죠. 이 데이비드 휴먼 어떻게 보면 감정 연구자로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는 사람인데요. 칸트한테도 상당한 영향을 준 철학자입니다. 칸트보다 한 13살 정도 선배죠. 물론 칸트는 독일 대륙 쪽의 독일인이고 데이비드 휴먼 선배지만 이제 영국 그 섬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서로 아무래도 이제 직접 교류하기보다는 책이나 글을 통해서 서로 교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칸트는 이 데이비드 휴먼에게 자기가 철학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뭐라고 했냐면 데이비드 휴먼 덕분에 칸트 스스로 독단이라고 하는 선점으로부터 깨어날 수 있었다라고 칸트가 직접 글로 표현하고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칸트로 하여금 철학적으로 꽤 긴장하게 만든, 깨어있게 만든 그런 영국의 철학자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휴먼 결국 필연성이라는 건 없고 말하자면 개연성, 그러니까 확률적인 것만 이 세상에 존재할 뿐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필연성 하면 인과관계를 말하죠. 자연과학에서 특히 인과율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어떤 결과에는 그런 결과를 낳은 원인이 반드시 있다고 보는 거죠. 이 둘 사이 인과 관계가 아주 긴밀하게 대응하는 관계로 엮인 상태를 우리는 필연성이라고 말하죠. 그런 필연성은 없고 오히려 근접성이라든가 반복성이라든가 유사성으로 표현될 수 있는 개연성만 있을 뿐이다. 개연성의 대표적인 게 확률이죠. 그렇죠? 우리가 한 90%의 확률. 필연성은 100%라고 한다면 뭐 99%도 일종의 개연성이죠. 필연성은 아닙니다. 그렇죠? 필연성은 절대성과 가깝죠. 그래서 데이비드 휴먼은 그런 주장을 철학적으로 펼치고 하면서 회의주의라고 하는 입장을 가졌죠. 이런 입장에서 데이비드 휴먼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열정의 노예일 뿐이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휴먼은 뭐라고 했죠? 감정이 굉장히 감정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큰 연구 업적을 남겨놓은 철학자라고 그랬죠. 그런 만큼 오히려 이성보다는 열정과 같은 감정을 중심에 놓는 철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감성과 이성을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성은 감성의 노예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칸트는 뭐예요? 이성이 우리의 의지를 지배해야 돼. 그러니까 감성이 이성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데이비드 휴먼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다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휴먼 같은 사람은 오히려 감정주의자라고 말하죠. 감성주의자.
그렇지만 칸트는 이성주의자인 거죠. 이성을 중심에 놓으니까. 그렇죠? 토마스 홉스나 데이비드 휴me 또는 우리가 앞서 봤던 제레미 벤담이나 또는 이제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공리주의자들, 되게 영국 쪽의 사람들이 되게 경험론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철학적으로 경험론 전통을 가진 철학자들이 되게 영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영국 경험론이라고도 구분하기도 합니다. 공리주의도 영국에서 나왔고 꽃을 피웠죠. 제레미 벤담이 그렇죠. 존 스튜어트 밀이 그렇죠. 또 토마스 홉스, 데이비드 휴me 다 영국인이네.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근대 사회에서 세계의 중심에 놓인 이유는 공리주의자, 경험론자, 토마스 홉스, 데이비드 휴me 이렇게 지금까지도 철학의 영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철학의 전통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그러한 위대한 철학자들을 이렇게 낳았던 사회이기 때문에 영국이 어떻게 보면 선진 국가의 하나로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그 영향력이 줄어든 나라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자, 이들은 이성을 오히려 감성보다 못한 것으로 또는 하나의 감성이나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이자 도구로 바라보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칸트는 요 이야기처럼 결국 어떤 입장이냐? 칸트는 도덕과 관련된 이성은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구가 아니고 그냥 순수한 실천 이성이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실천 이성은 뭐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가게 하는 이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 이성은 결국 우리가 옳은 것을, 지식을, 알을 우리가 획득하게 되는,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이성이라고 한다면 그런 순수 이성으로부터 우리가 그 안 지식, 알게 된 어떤 지식을 그대로 실천하도록, 실행하도록,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가도록 명령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이성이 바로 실천 이성이라고 칸트는 이름 붙인 거예요. 말 그대로 이성은 순수 이성이 있고 실천 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이 있었고 실천 이성 비판이 있었죠, 책이. 그렇죠? 그 중에 순수 이성은 우리가 지식, 암과 진리와 관련된 거라면 실천 이성은 그 진리, 알고 있는 알게 된 알을 그대로 살아가게 해주는 그 영향을 미쳐나가는 그런 이성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건 우리가 도덕이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옳은 대로 살아가도록 해줄 수 있는 마음을 먹고 의지를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성이 바로 실천 이성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천 이성은 어떤 경험적 목적에도 상관이 없대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선험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선험적. 여기서 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시험, 경험, 체험할 때 험자죠. 선은 먼저 선자예요. 그러니까 체험, 경험, 있기 이전이라는 거죠. 선험적이라는 것은 경험과 무관하다. 경험 이전이니까, 그죠? 경험을 또는 넘어서 있다. 또는 경험을 초월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험적이라고 번역 안 하고 선천적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타고났거나 선천적인 거 이런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죠. 되게 경험이라는 건 후천적인 거잖아요. 그죠? 태어난 이후에 우리가 마주하고 만났던 거, 이런 것들을 경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가 뭔가를 획득하고 있고 가지고 있다면 그건 선천적인 거라고 하는 거죠. 또는 선험적이라고 칸트는 말해요. 되게 전공자들은 선천적이란 말보다는 경험을 초월해 있다, 경험과 관련이 없다, 경험을 넘어서 있다는 의미에서 선험적이라는 표현을 즐겨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이성에 의해서 생각해낸 것이고 판단한 것이라는 점에서 경험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경험과 상관이 없이 내리는 도덕적 판단, 그걸 뭐라고 하느냐? 순수 실천 이성에 의한 판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순수 실천 이성에 의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누구냐? 결국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다라고 칸트는 보고 있는 겁니다. 좀 여러분들이 이런 순수, 실천, 이성, 선험, 경험, 이런 말들이,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개념어들이 등장하면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고 난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실제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 보면 칸트는 인간은 누구나 이성이라고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선험적으로 지니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학습을 해서 배워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배우지 않고 학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 벌써 이성이라고 하는 걸 다 가지고 있죠. 모든 인간은. 칸트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이성을 그냥 발휘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게 옳은 것이고 어떤 게 그른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해내고 분별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그러죠. 너는 양심도 없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양심이라는 건 배우고 학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가 양심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양심이니까 올바른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씨라는 거죠. 착한 마음씨잖아요. 도덕적으로 올바른 걸 행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마치 그런 걸 칸트는 순수 실천 이성이다라고 좀 어려운 말로 칸트 나름의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 이제 이성이 우리의 의지를 컨트롤한다고 그랬죠. 지배한다. 이 이성이 의지에 영향을 미쳐요. 그럼 어떻게 컨트롤하고 지배할까요? 결국 명령할 수 있겠죠. 지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성이 의지에. 실천 이성은 의지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 방식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칸트는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가지는 뭐예요? 가언 명령의 방식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하나는 정언 명령이란 방식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대요. 누가? 이성이, 그 실천 이성이 의지에 우리가 어떻게 뭘 할까? 어떤 마음을 결심을 해야 될지, 이 마음을 결정하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그 방향을,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의지잖아요. 결심이라고 하는 그 의지예요. 그 마음을 먹는데 이성이 지시를 내리고 명령을 내리고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한 거예요. 한 가지 가언이라고 하는 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이해하면 조건부 명령이에요. 이러이러한 조건이 딸린 거죠.
그 말을 이렇게 했죠. 어떤 행동이 다른 것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바람직할 때 이때의 명령은 가언 명령이다.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이건 목적과 수단의 관계예요. 이때는 수단을 명령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더 쉬울 거예요. 가령 X를 원한다면 이게 조건이죠. if. 그죠? if 영어로 하면 if 절이 있는 거죠. X를 원한다면 네가 X를 원한다면 Y를 하라. 이게 명령이죠. 이런 조건이 네가 있다면 이런 명령대로 행동하라. Y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그럼 뭐죠? 이 명령 Y는 뭐예요? 이 X라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이잖아요. 그 Y는 뭐예요? 도구적이고 수단적인 행동이에요. 왜? X가 목적이고 목표고 X라는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Y를 하는 거니까 Y는 X에 딸려서 이루어지는 행동이에요. 그죠? 이 조건에 딸려서 이런 Y를 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하면 X자리에다가 구체적으로 넣어볼까요? 우리가 빵집 가게의 이야기를 지난 2차 시에 했죠. 빵집 주인이 어린아이가 왔는데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아이가 왔는데 빵값을 정가대로 그대로 받고 거스름돈도 잘 챙겨주고 또는 집에 무사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까지 해주는 친절을 발휘하죠. 그건 뭐냐? 빵집 주인이 사업가로 좋은 평판, 좋은 명성을 얻고 싶다면 그래서 가게를 장기적으로 번창하게 하고 싶다면 이게 이제 조건이죠. 이렇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에게 정직하게 대하라. 그러니까 고객이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누구라고 하더라도 정직하게 대하면 정직하게 대했다는 명성이 자자해져서 좋은 명성을 얻게 되겠죠. 그 빵집 주인.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라는 바예요. 이게 목표고 목적이고 또는 어떤 행동의 결과로서 성취하고 싶은 이 조건 X가 있는 것이죠. 이 X를 위해서 어떤 행동이 필요한가를 보는 거죠. 그걸 우리는 도구고 수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단적이고 도구적인 행동이 뭐냐? 좋은 명성을 얻으려면 정직하게 고객들을 대하라. 또는 친절하게 대하라. 거짓 사기치지 마라. 바가 씌우지 마라. 이런 것이 좋은 명성을 얻는 방법이고 그게 요령이고 수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조건부예요. 이 조건이 있는 거죠. 이걸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칸트는 그걸 가언 명령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건. 가는 이제 가령 이렇게 할 때 예를 들거나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실제는 이제 거짓가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언제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가령,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명령이죠. 자, 이게 조건부 명령이다. 조건이 딸린 명령이다.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명령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의지에 명령하는 건 칸트는 정언 명령이라는 게 있는 거죠. 정언 명령은 무조건적인 명령이에요. 무조건적인 명령. 그걸 칸트 이렇게 설명하죠.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다른 어떤 목적에도 구애받지 않고 또 예상되는 결과와도 무관하게, 그렇죠? 이걸 다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옳고 바람직하기 때문에 내리는 명령. 이걸 우리가 봤죠?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게 이성적으로
그게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마음, 그걸 뭐라고 선의지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런 동기를 의무동기라고 그랬죠. 말하자면 내 이성이 선의지를 갖도록 내 의지에게 의무동기의 방식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 그게 바로 정언명령이다라고 칸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런 조건이 따지지 않죠. 우리가 뭐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명성을 위해서, 승진하려면, 또는 내 친구니까, 또는 내 가족이니까 이렇게 되어야지, 그런 거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또는 어떤 필요든, 어떤 목적이든 목표든 어떤 결과든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실천 이성에 의해서, 아, 이게 바로 옳은 이유야. 우리가 이게 옳은 거야. 흔히 말하면 우리가 양심에 따른 판단 같은 거죠. 양심적으로 옳다라고 여기는 거. 그게 양심에 의해서 옳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정언명령이다. 그건 무조건적인 거예요. 옳은 거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익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또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으려고, 또는 합격하기 위해서, 취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대부분 내가 마음을 먹고 뭘 하려고 하는 거, 공부해야지 이런 것들은 뭐죠? 다 조건부 명령이에요. 내가 공부하기로 결심을 했지만, 아, 좋은 회사에 연봉 많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내가 적어도 졸업할 때 반드시 취업에 실패하지 않아야 돼. 이러려면 지금 공부해야지. 이렇게 가는 건 답은 조건부 명령이고, 공부하려는 의지를 불태우지만 칸트가 볼 땐 그건 뭐야? 다 가언 명령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죠. 학생은 뭐야? 학생은 공부하는 게 본분이지. 학생은 공부해야 지금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이유만으로 내가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공부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을 때 칸트가 볼 때 그건 뭡니까? 그게 바로 정언명령이에요. 그게 바로 의무 동기에 따라서 자기의 의지를 이제 그렇게, 아, 내가 공부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A 플러스를 받기 위해서,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다 조건부죠. 뭐뭐 하기 위해서. 그걸 내가 바라기 때문에 공부를 하자, 지금. 그건 아니라는 거. 그건 다 칸트가 볼 때는 이 가언 명령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학생이니까 학생은 열심히 배워야지, 공부해야지. 그래서 공부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건, 그게 학생의 본분이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건 정언 명령, 절대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칸트는 이런 정언 명령에 따르는 행동만이 도덕적 행동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공부를 하고 안 하고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 또는 옳다, 옳지 못하다 이런 판단을 내릴 때는 학생이라고 하는 본분, 모든 학생은 그런 본분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더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또는 배우기 위해서 학생이라고 하는 역할에 자기 스스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죠? 학생이니까 배워야지, 학생이니까 공부해야지 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의무 동기에 따른 거고, 그런 의무의 동기에 따른 빠른 방식으로 이성이 의지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 그게 바로 칸트는 정언 명령이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칸트에게는 가언 명령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고,
칸트는 이렇게 정언명령의 방식이 결국 이성이 의지에게 도덕적으로 행동하도록 명령하는 의무동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언명령이란 좀 더 구체적으로 볼 때 어떤 명령인가와 관련돼서 보면 두 가지 하나의 룰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의지의 명령을 내리는 무조건적인 명령으로서의 정언명령, 그리고 칸트가 말하는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언명령의 방식이죠. 그래서 이건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두 가지 정식이 충족돼야 돼요. 하나는 뭐냐? 어떻게 보면 보편성을 갖춰야 돼요. 보편성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게 보편 법칙의 정식이라는 거죠. 그건 뭐냐? 자, 당신의 의지의 준칙이라는 건 뭐죠? 이성이 의지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게 이성이 의지에 내린 명령이에요. 그게 바로 의지가 따라야 될, 지켜야 될 규칙이고 법칙인 거죠. 왜? 이성이 내리는 명령을 의지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성이 의지에게 내린 그 명령이 뭐야? 보편 법칙이 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이 보편 법칙일 때에만 그 법칙을 우리는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쉬운 말로 보편성을 얻지 못한 이성의 명령은 의지가 마음을 먹어도 그걸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이성이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염됐거나 잘못된,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명령을 내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언 명령이 되려면 보편 법칙이 될 수 있는 명령만이 정언 명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첫째는, 그렇죠? 보편성을 획득한 명령. 쉽게 말하면 우리는 도덕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에 법 같은 경우를 법을 제정할 때 우리 친척들을 위한 법, 우리 국회의원만을 위한 법을 국회의원들이 정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건 법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죠. 왜? 자기들한테 유리한 법만 정했다. 우린 뭐라죠? 법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 보편법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규칙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또는 살인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성의 명령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지. 거짓말해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마음을 의지가 이렇게 먹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먹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성이 내린 의지에 내린 명령이 정말 정언 명령인가 아닌가, 잘못된 명령인가를 우리가 평가해 봐야 되는 거죠. 그 평가의 기준이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이건 내 이성이 스스로 판단해 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이성이 제대로 잘 발휘됐는가를 우리가 평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평가의 첫째는 뭐냐? 보편적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라 모든 이성을 가진 존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겠죠? 모든 사람이 정말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은 나쁜 짓이다. 또는 거짓말은 나쁜 행동이다. 라는 것에 모든 사람이 그걸 하나의 올바른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우리가 검토해 봐야 돼요.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은 나쁜 짓이다. 누가
그렇게 생각 안 하, 그게 자기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살인해서도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없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규칙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정언명령의 요건을 하나를 충족시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 자식을 다른 사람보다 우선해서 취업시키도록 내가 도와줘야 된다, 아버지니까. 만약에 이런 규칙이 있을 때 그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이게 보편성을 얻을 수 있는 명령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안 되겠죠. 그죠? 서로가 다 자기 자식, 말하면 자기가 자기 자식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식을 특별 배려해서 채용할 수 있겠지만 그런 능력이나 권한, 영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건 누구의 차별이 되고 누구에게는 준칙이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니까 이건 보편적인 법칙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자기 자식을 더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취직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뭐죠? 정언명령, 올바른 이성의 명령이다라고 우리가 판단 내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왜? 보편성을 획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보편화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편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해요. 만족시켜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정언명령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인간을 모든 인간을 다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런 주장이죠. 너 자신이든 다른 모든 사람이든 인간이죠. 인간성을 단지 수단으로 사용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으로 대우하려고 행위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목적으로 이렇게 존중하고 대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뭐죠? 말은 목적이란 걸 쓰고 있지만 인간은 누구나가 존엄하다. 또는 인간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인권을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명령이도 아무리 보편적이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이렇게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방식으로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정언명령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충족시켜야 정언명령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존엄하게, 인권을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사람에 관련되어서 행동하는 그런 명령이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를 무시하고 누군가를 노예 취급하고 그런 것은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주인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노예일 수 있다. 이게 어떤 사회에서는 보편성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랬죠. 옛날에 노예가 있었던 시절에. 근데 그건 뭐냐? 칸트가 볼 때 그건 뭐냐면 보편 법칙은 주인과 노예가 있기 때문에 주인은 노예를 노예로서 취급하고 노예는 주인은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 그건 보편성을 획득하죠. 그렇지만 여기에 어긋나는 거예요. 노예도 사람이다. 노예를 주인이 마음대로 수단처럼 도구처럼 다뤄서는 안 된다. 여기 어긋나기 때문에 그건 노예를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대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 명령은 정언명령이 아니고 칸트가 볼 때 정언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방식이죠. 바로 칸트는 결국 인권을 존엄하게 존중하는 가운데에
보편성을 획득하는 행동의 명령, 그것이 바로 정언 명령이다라고 칸트는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명령은, 보편적인 명령은, 정언 명령은 어떤 것인가? 결국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서 옳다라고 여기는 그런 명령을 내리지만 누구나가 똑같은 결정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 유일한 판단, 오직 하나의 보편적인 결정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칸트는 생각하는 거죠. 만 명이 있으면 만 명이 저마다 자기의 이성을 발휘해서 어떤 것이 옳은 일이고 어떤 것이 그른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를 판단하겠죠, 이성적으로. 그래서 옳다고 여기는 방식이 결정이 되면 그렇게 행동하도록 의지에게 명령을 내리겠지만, 그게 바로 정언 명령이잖아요. 그 정언 명령으로 내려지는 명령은 다 하나로 똑같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자기의 이성의 능력, 특히 실천 이성을 아주 순수하게 다 발휘해낼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른 사람이지만 똑같은 결정을 하게 될 거라고 칸트는 낙관했던 거예요. 다시, 모든 사람은 똑같은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칸트는 봤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똑같이 존중돼야 돼요. 똑같이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되는 거죠. 똑같이 존엄한 것이죠. 왜? 똑같은 이성의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결국 다른 존재, 특히 사물과 달라지죠. 그렇죠? 어떻게? 사물과 다른 점은 뭐냐? 사람은 이성의 기초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앞서 말했죠. 바로 이 점이 결국 사람이 사물과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뭐죠? 특별한 존엄성을 지니는 거예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이성적 존재여서 그 이성에 의해서 올바른 도덕 판단을 하고 그 올바른 도덕적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의지적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칸트가 말하는 자율이라고 그랬죠. 자율적인 행동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왜? 인간 아닌 어떤 존재들도 이렇게, 물론 인간처럼 이성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또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처럼 존엄하지는 못하다고 칸트는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물은 존엄하게 대하지 않지만 인간을 존엄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봤듯이 존엄하게 대한 건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한다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 목적이에요.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뭐죠? 인간을 뭐죠? 사회 전체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도구처럼 바라보는 입장으로 칸트는 봤던 거예요. 이 공리주의는 결국 이렇기 때문에 목적으로 인간을 대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존엄하게 대우하는 태도를 공리주의에서는 찾기 어렵다라고 칸트는 주장하는 거죠. 물론 공리주의자는 그렇게
보지 않겠죠. 자기들도 인간을 존엄하게 보려고 한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결국 인간을 경우에 따라 어떤 개인이나 소수를 도구처럼 다수를 또는 사회 전체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도록 하는 점에서 그게 바로 그때는 인간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용되는 인간은 뭐죠? 그때 수단시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칸트가 보기에는 언제 어느 때나 인간을 복적으로 존엄하게 대우해 줘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또는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어떤 일부 사람들의 존엄성은 침해당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칸트가 격렬하게 비판하는 공리주의의 취약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사례에서 공리주의와 칸트의 차별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3주차에서 다뤘던 그 도덕적 추론 사례, 트롤리 프라블럼이라는 걸 우리가 봤었죠. 그 두 번째, 그 변형한 사례, 더 풋브리지 딜레마라는 게 있다고 했죠. 어떤 건가요? 그 육교가 있고 이제 브레이크가 파열된 기차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결국 봅시다. 이런 광경이죠. 기차 파열된 기차고 여기 내 일하고 있는데 내가 옆에 서 있는 아주 덩치 큰 남자를 밀어서 육교 아래로 떨어뜨려 가지고 결국 브레이크가 고장낸 기차를 멈춤으로써 이 두 선로 위에 비상선로 1명, 직진 선로에 있는 5사람의 인부를 다 구하는 거죠. 어쩌면 이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6명을 다 구하는 결과를 가져왔겠죠. 물론 여기 이런 선택에서 여러분들은 대부분 잔인하고 끔찍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무고한 사람을 떠밀어서 그를 죽게 하고 다른 사람을 구한다는 점에서 이런 행위를 우리가 선뜻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지배적일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 풋브리지 딜레마에서 공리주의자라고 해서 다 이렇게 이런 선택을 하지는 않겠지요. 덩치 큰 사람을 아무리 자신이 공리주의라고 해서 밀어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구하겠다라고 그런 행위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공리주의자라고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그 이유는 이렇게 서로 다르게 주장이 될 수가 있어요. 바로 칸트하고 공리주의자하고 다른 점이죠. 우리가 앞서도 봤지만 칸트는 이렇게 보는 거죠. 어느 누구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도구적으로 이렇게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덩치 큰 떠밀려서 그 육교 아래로 떨어지게 된 그 사람이 기차를 멈추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적의 도구로 수단으로 이용된 거죠. 그건 뭐예요? 그 사람 덩치 큰 사람의 존엄성, 이성을 지닌 존엄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엄성을 그대로 예우해주지 않은 결과예요. 칸트는 그래서 반대하고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리주의자, 특히 계몽적인 공리주의자가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이유로 반대하는 거죠. 이런 이유로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 뭐냐면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 사건을 접한 이후에 벼랑 위에 서 있기를 두려워할 거예요. 왜? 혹시 내가 떠밀려서 육교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니야? 라면서 공포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죠? 이제 그 육교가 사람들이 육교 위에 사람들이 서 있지도 않고 잘 지나가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 육교의 이용률이 저조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교가 뭐예요? 육교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공리가 줄어든다라고 공리주의자들은 주장하는. 결국 공리의 관점에서 계산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고 주장하면서 저 사람을 떠밀어가지고 떨어뜨려서 기차를 멈추게 하고 다른 두 선로에 있는 6사람을 구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보면 육교의 유틸리티, 공리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칸트는 그것보다도 어떤 사람의 비록 한 명의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역시 존엄성을 지닌 인간이라는 거죠. 그 존엄성을 우리가 침해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존엄성을 침해하는 방식이 뭐냐? 어떤 사람이든 목적으로 대우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언가를 위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버리려고 했다. 사람을 도구적으로 또는 수단시 해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인간을 존중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칸트의 주장이고 그건 바로 정언명령에 위배되는 거라는 거죠. 사람을 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는 정언명령의 한 요건을 침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언명령에 의한 것만이 칸트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언명령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칸트는 주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칸트는 다시 강조하지만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그래서 어떤 개인이든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칸트는 확인하고 있어요. 자, 어떤 그 무엇이 그 자체로 목적이면서 그 존재만으로도 절대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목적이요 동시에 절대적이에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그게 어떤 존재가 그럴 것이냐? 칸트의 답변입니다. 바로 인간이 그러하다는 거죠. 인간이 바로 그 인간 자체가, 개인 자체가 목적일 수 있고 또 그 자체로서 그냥 인간이란 존재 이유가 바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이성적 존재라고 했지만 이성적 존재는 인간밖에 없죠. 칸트가 생각하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이 말이에요. 이러저런 의지에 따라 임의로 사용되는 수단이 아니라 수단으로 취급받으면 안 되고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 존재하는 게 인간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을 잘 발휘해 나가면 사람은 이 이성의 능력에 의해서 아주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고 그래서 사람은 존엄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정언명령에서 봤듯이 나 자신이든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이든 모든 인간을 단순히 수단으로 다루지 말라. 그리고 언제나 한결같이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동하라. 이렇게 칸트는 분명하게 글로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나 자신도 그러다. 내가 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면 자존감이죠. 결국 사람이 이성을 발휘해서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다면 다른 모든 사람을 존엄하게 바라볼 뿐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존엄하게 바라보면서 자기 존중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결국 그런 자기 존중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 절망에 찬 사람. 그래서 희망을 잃고 너무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흔히 자살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우리 사회도 자살률에서는 굉장히 높은 비율, 특히 OECD 국가에서 거의 1, 2위를 다투는 자살률이라고 하죠. 특히 20, 30대의 젊은 층에서 사망하는 원인을 보게 되면 자살이 1위에 놓인다고 하죠. 그러니까 20, 30대가 물론 이제 질병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사망하게 된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이유들을 다 따져보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경우가 가장 비율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자살을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하죠. 자, 우리는 흔히 타살은 나쁘다고 하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 정언명령적으로 나쁜 행위죠. 살인. 살인에서 이는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타인을 죽이는 것을 우리가 살인이라고 하죠. 그건 타살이에요. 어떤 그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수어사이드는 자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서로 달라 보이죠. 그죠? 왜? 죽음에 이르는 행위의 원인이 스스로에게 있는 것과 남에게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볼 땐 서로 큰 차이가 있다.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다고 여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타살은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였죠. 살인 행위였죠. 그건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 죽임을 당한 사람은 살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살고 싶은 의지, 욕구 이런 것들을 거슬러 가지고 남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타살은 정언 명령이 어긋나고 보편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리고 뭐죠?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다른 사람을 목적으로 존중하고 존엄한 존재로 대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언 명령에 다 어긋나요. 보편성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타살은 정말 칸트의 경우는 어떤 경우든 다 정언 명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건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임에 분명해요.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여러분들도. 근데 자살에 대해서는 사람들에 따라서 의견이 갈리게 돼요. 근데 자살은 왜 그렇기 때문이냐?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경우에 따라 자살은 생명도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관념이 있다고 했죠.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끊겠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간섭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입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 타살의 다름 아닌 조력에 의한 자살, 일부 타살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안락사 같은 경우, 그죠? 그런 경우에도 이제 허용돼야 된다라고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이렇게 의견이 갈리게 돼요. 근데 칸트는 분명히
자살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라고 자유지상주의자들과 다른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자유주의의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왜 그럴까? 칸트는 분명히 그건 인간을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그 정언명령의 한 준칙이죠. 정식이죠. 두 번째 정식이잖아요. 그것에 어긋나요. 왜? 타살은 분명히 어긋나고 자살 역시 정언명령에 위반돼요. 인간을 목적으로, 인간은 자기가 자신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인 자신이 자기를 대할 때에도 목적으로 대우해줘야 돼요. 근데 뭐냐? 타살은 물론이지만 자살은 뭐야? 자기 자신, 희생자인 자기 자신을 가해자인 자신이 수단으로 취급한 거예요. 목적으로 존중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자살은 이게 도저히 못 살겠다. 말 그대로 너무 절망적이다. 참 비참하다. 대부분 이런 상황 속에서 빨리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지금 상태가.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빠져나가고 벗어날 길은 생명을 끊는 수밖에 없구나라고 판단해버린 거죠. 그건 뭐냐? 칸트가 보기에 명백하게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죠? 수단으로 자기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그래서 이건 수단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누가 자기가 자신을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이건 정언명령에 위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정언명령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칸트는 어떻게든 내가 생명을 유지해 나간다. 어떻게든 내가 살아나가야 되지. 라고 하는 의무감, 의무 동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 이 생명을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올바르다는 거죠. 이거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지닌 인간, 생명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인간이라고 보지 않잖아요. 그죠? 인간은 살아있을 때 인간이지, 죽은 시체가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는 시신이 되고 주검이 되는 거죠. 그건 생명 활동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의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 활동이 유지되고 있는 인간의 관점에서 뭐냐? 이 생명 활동을 어떻게든 유지해 나가야 된다. 생명을 보존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을 얻을 수가 있어요. 보편적인 규범이에요. 또 그리고 이 생명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것은 뭐죠? 인간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인간을 존엄하게 또는 목적으로 대우해주는 정언명령의 두 번째 요건에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든 내가 계속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살려는 의지를 갖는 것은 의무 동기에 부합해요. 그래서 그런 의무감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될 때에만 아무리 자기가 고통스럽고 절망에 가득 차고 비참한 상황에 있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이렇게 어떻게든 내가 살아나가야 되지 라는 마음을 먹어야 된다고 보는 게 칸트의 입장이에요. 그게 바로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자기 자신을 대우하고 그게 바로 자기를 존중해주는 인간으로서 존중해주는 태도라고 칸트는 보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는 자기 이외의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칸트는 결국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존중의 의무를 강조하는 게 칸트의 입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존중을 하든 다른 사람을 내가 존중하든 모두 왜? 나나 다른 사람이나 모든 인간은 이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을 지닌 존재, 그 인간에 대한 의무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무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돈이 많은 사람인가, 지위가 높은 사람인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인가, 아주 지위가 형편이 없이 낮은 사람인가, 그거 아무것도 뭐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건강한 신체를 가졌던 장애를 가진 사람이든 그게 어떤 사람의 상관이 없이 이성을 지닌 존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칸트는 이성에 대한 존중의 의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인간만이 이성을 지녔기 때문에 인간이 존중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러한 존중은, 칸트가 말하는 존중은 흔히 우리가 갖는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어떤 애착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흔히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는 건 뭐 사랑, 공감, 연대, 동료의식 막 이런 것들을 주장하죠. 이런 감정과 같은 것들을. 이런 걸 칸트는 애착이라고 보고 자기가 말하는 인간에 대한 존중은 이런 애착과는 구분되어야 된다고 주장해요. 이런 애착은 가족관계에서 특정한 어떤 사람들과의 친분, 친밀감 또는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특별한 감정,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을 더 특별하게 대우해주고 특별하게 대하고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건데, 또 내 자식이니까, 내 어머니니까, 내 친구니까 이런 식으로 달라지잖아요. 근데 칸트는 이런 방식이 아닌 거예요. 칸트는 인간에 대한 존중은 말 그대로 이성을 지닌 인간을 존엄하게 대하는, 목적으로 대하는 정언명령적인 이성적인 요구예요. 이런 감정의 친밀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죠. 이성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 이성이 저 사람도 이성을 지닌 인간이니까 저 사람을 존엄하게 예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성의 명령에 따라서 인간에 대한 존중의식이 하나의 의무로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칸트가 말하는 인간에 대한 존중의 의무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칸트식 인간 존중은 결국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존중인 것이지, 내 친구라서, 내 아버지라서, 어머니라서, 내 선생님이라서, 또는 내 동생이니까, 또는 내 옆집 사람이니까, 내 동네 사람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대하려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마음과는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칸트가 말하는 건 사람에 대해서 뭐야? 비차별적이에요. 차별을 두지 않아요. 방금 내 친척,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동생, 내 선생님, 우리나라 사람, 이런 것들은 차별적인 구분이죠. 그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게 아니에요.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뭐죠? 그냥 이성적인 능력을 지닌 인간에 대한 무차별적인, 차별 없는 또는 무조건적인 존중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 역시 내가 인간이고 이성을 지녔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를 존중해 줘야 돼. 내가 키가 커서 또는 잘생겨서 또는 돈이 많아서 능력이 출중해서 뭔가 학력이 높아서 막 이런 이유들로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존중하는 이유도 내가 이성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능력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다른 사람을 존중하듯 나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더 존중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나 다른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인간 그 자체로 존중하는 그런 의무감이 바로 칸트가 말하는 인간에 대한 존중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되게 인권선언이라든가 그런 인권법의 보편적인 인권 원칙을 그대로 칸트가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린 그렇잖아요. 인권이라는 게 성별이라든가 민족, 인종, 종교,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뭐 지위, 재산, 뭐 사회적인 명예, 뭐 또 장애, 유무, 남녀노소 뭐 할 것 없이 그냥 그런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게 현대의 인권 관념이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을 누가 했냐? 칸트가 한 거죠. 그래서 칸트는 우리가 그 상대를 그 사람이 어디에 살든 또는 우리가 얼마나 잘 알든 모르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인권을 똑같이 동등하게 존중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인간이고 또 그 인간 이상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편 인권 관념을 정립해 준 사람이 바로 칸트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칸트에 대한 이제 정리는 이렇게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칸트의 우리가 윤리학적 동기주의라고도 했고 또는 동기주의 윤리설 또는 의무론적 윤리설이라고 했는데 이런 입장들을 우리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칸트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나 개념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칸트식의 주장이 많고 칸트만의 용어, 칸트의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글자만 봐가지고 써여진 내용만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참 이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자꾸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도와주는 설명을 하다 보니까 2차 시, 3차 시 이 영상 자료의 분량이 자꾸 길어지고 있어요. 그 점은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미안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영상 자료를 보는데 지루하고 힘들지를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래서 꼭 이 정도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제 새겨 들어야 그래도 칸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칸트의 도덕적 입장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내가 예상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하고 강조해서 또 자꾸 되풀이해서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다 해준 건 아니겠죠. 또 우리는 또 케이스를 가지고 훈련해 가면서 칸트에 대한 이해를 더 분명하게 해야 우리가 이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칸트 이런 입장들을 명료하게 구분해서 어떤 도덕적인 기준과 원칙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가 어떤 것인지도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칸트의 이론을 이해하는 시간은 끝났는데 칸트의 이런 생각들이, 이런 주장들이 가진 어떤 한계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죠. 한 가지만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건 실제 칸트가 주장하는 칸트가 책에서 든 사례를 우리가 보고 그 사례가 지닌 한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설 또는 동기주의 윤리설이 지닌 한계점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칸트는 이런 예를 들어요. 칸트는 결국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건 보편성을 지니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람들을 목적으로 대하는 방식이겠죠. 존중해주는 방식이겠죠. 왜?
우리가 사람들을, 저 상대방을 우습게 알면 거짓말도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대하는 게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방식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 보편성을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보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건 정언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과연 이런 사례가 있다고 봅시다. 자, 우리 집 안으로 막 친구가 막 도망쳐 숨어 들어왔어. 그 벽장 속에 숨어 들어갔어. 그랬는데 보니까 그 내 친구를 쫓아오던 사람이 있는데 흉기를 들고 피 묻은 칼을 들고 보니까 내 친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살인자 같아요. 살인하려고. 근데 내 친구가 우리 집에 들어, 이 사람이 문 앞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생긴 사람이 당신 집안으로 숨지 않았느냐고 물어봐요. 이런 때 나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칸트는 뭐라고 합니까? 정언명령.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그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라고 하는 건 무슨 보편성이죠. 보편성을 얻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정언명령이에요. 그럴 때만이 거짓말하는 건 뭐죠? 상대방을 우롱하는 거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아니잖아. 살인자라도 그 사람이 이성적인 존재예요. 칸트적으로 보면 모든 인간은 이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칸트는 살인자든 뭐 악한이든 뭐 사기꾼이든 아주 착한 사람이든 그런 걸 구분하지 말고 모든 인간을 존중하게, 존엄하게 대우해, 목적으로 대우해 줘야 돼요. 그 상대방을 이용한 도구로, 수단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정언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들은 존엄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답게 존엄하게 행동하려면 이 정언명령을 지켜야 될까요? 내가 이 상황에서 거짓말을 한다. 친구를 구해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 이건 나는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잘못된 행동을 범하는 일일까요? 이게 실제 칸트가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이것 때문에 실제 칸트 당시에 논쟁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다고요? 이때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걸 선의의 거짓말, 화이트라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거짓말. 누군가를 위해서 이런 상황에 내 친구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내 친구를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또 칸트는 앞서 봤듯이 자살이든 타살이든 이건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내 친구도 사람이니까 아직 생명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또 살아온 이제 내 친구를 쫓아온, 칼을 들고 쫓아온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면 도덕적으로 큰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는 거니까 그것도 막으려면 내 친구도 구하고 이 사람이 살인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 여기 친구 없어요, 못 봤는데요, 여기 안 왔는데요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건 하나의 선의의 거짓말일 수 있지 않느냐. 거짓말을 해서 일거양득을 하는 거네요. 그죠? 친구도 살리고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거. 그럴까요? 아니라고. 칸트는 아니라고 합니다. 칸트는 뭐라고 하니까 정직하게 말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정언명령에 따라서 정직하게 말할 때 그래야 나는 정언명령에 따른 의무동기에 따른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해서 내가 나를 존중하는 방식이고, 또 나한테 답변을 요구했던, 물었던 이 칼을 든, 흉기를 든 이 사람을 인간으로서 존중해주는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게 칸트의 답변이에요. 이 답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칸트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진짜 우리 집으로 숨어 들었다라고 칸트처럼 말해버리면 친구가 죽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서죠. 칸트는 그렇게 해요. 실제 칸트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내가 정직하게 진실을 사실 그대로 말해서 친구가 우리 집안으로, 말 그대로 그래 우리 집안으로 숨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친구가 반드시 죽는다는 법은 없고 다친다는 법은 없다는,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그건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불확실한 거라는. 왜? 내가 사실대로 정직하게 말했을 때 이 흉기를 들고 온 사람이 마치 정황상 보면 내 친구를 죽일 것 같은 분위기지만, 정황이지만, 내가 고지고대로 말아주면 쫓아온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고, 갑자기 칼을 내버리고 칼을 들고만 있을 뿐 칼을 휘두르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내 친구가 제압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사이에 친구가 도망쳤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행동을, 그러니까 정언명령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이 내 의무일 뿐이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계산해서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게 칸트의 동기주의잖아요. 동기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니까. 물론 이 정언명령인가 아닌가, 보편적인가, 그리고 인간을 인간답게 존중해주는 그런 방식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고 그걸 고려할 수는 있지만, 결과를 보고 행동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논쟁이 있었어요. 뭐 누가 봐도 결과는 뻔한 거 아니냐라는 입장 속에서 당시 칸트보다는 한참 후배 어떤 프랑스의 철학자, 책에도 우리 교재에도 소개되어 있는데 벤자민 콩스탕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칸트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정직해야 한다라고 하는, 또는 사실 그대로 진실을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무라고 하는 것은, 정언명령적인 의무는 진실을 알 만한 자격이 있는 그 상대방에게만 지켜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살인자와 같은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꼭 진실을 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살인자 같은 사람은 일단 흉악범이고 도덕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이잖아요. 진실을 위배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굳이 꼭 진실을 말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말하자면 그런 사람은 우리가 존엄한 인간으로 대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벤자민 콩스탕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칸트는 그거에 대해서 안 그렇다는 거죠. 살인자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은 지금까지는 잘못된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 역시 이성을 지닌 존재였고, 그 이성을 제대로 발휘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우리가 존엄한 인간으로 항상 존중해줘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들은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칸트는 너무나 엄격하죠. 그죠? 너무나 철저합니다. 그 어떻게 해놔야 될까요? 숙제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책도 읽어가면서 이런 한계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자료만 보고 그냥 뚝 끝날 것이 아니라 뭐 이런 한계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물음을 가지고 칸트의 입장도 한번 헤아려보고 또 벤자민 콩스탄 같은 사람의 반박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칸트를 비판해야 될지 칸트의 입장을 우리가 존중해줘야 될지 그런 걸 여러분 스스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그런 여운을 가지고 이 영상 자료에 대한 시청을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긴 시간 동안 이것도 지금 100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참 여러분한테 미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칸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마무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6주차 1, 2, 3차시 이 긴 영상을 시청하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7주차 수업에서 만나기로 합시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